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귀뚜라미 학습 내용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서 진행할 거고요. 자, 파트 1은 158쪽부터 161쪽까지, 파트 2는 162쪽부터 166쪽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파트 1에 필요 없는 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학습했는지 우리가 수업 진도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하겠습니다. 나이덕 씨는 1989년에 시 뿌리에게로 등단을 했고요. 삶의 괴로움과 그 속에 피어나는 희망을 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공부한 귀뚜라미도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죠. 귀뚜라미는 현재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적 배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매미 소리에 자신의 소리가 묻히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죠. 또한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 살고 있습니다. 그 콘크리트 벽에는 풀도 없고요.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죠.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뚜라미는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않아요. 가을이 돼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노래가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죠. 이런 점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뚜라미라고 하는 작품 또한 삶의 괴로움과 그 속에 피어나는 희망을 노래하는 작품이 되겠죠. 자, 그럼 귀뚜라미 작품의 핵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시이고 자유시이고 서정시입니다. 자, 현대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성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현대시와 그 이전의 문학 작품은 우리가 고전문학, 또 현대시 작품은 현대문학 속에 들어가는데요.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은 1894년 갑오개혁대입니다. 갑오개혁대 신문제가 철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과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 문학에서도 그 이전의 문학을 고전문학, 또 갑오개혁 이후의 문학을 현대문학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갑오개혁 이후에 바로 현대시가 나온 건 아니에요. 과도기적 작품들이 나온 다음에 현대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유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유시는 뭘까요? 그래요. 바로 형식이 자유로운 시를 말합니다. 자유시의 반대 개념이라고 한다면 정형시라고 할 수 있겠죠.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 여러분 이번에 배운 작품 중에 정형시는 어떤 게 있나요? 그래요. 두꺼비 파리를 물고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죠. 그러한 사설 시조는 평시조에 비해서 형식이 흐트러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가 정형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정시가 있네요. 자, 서정시는 정서를 중심으로 쓰여진 시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에 반대 개념 정도 되는 것은 바로 서사시입니다. 서사시, 자, 서사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야기, 사건 중심으로 쓰여진 시를 말하죠. 다음으로 비유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비유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떠한 개념이나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나왔던 비유적 표현은 그래요. 바로 의인법이 가장 대표적이죠.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주로 다루지 않지만 어, 사, 무생물을 움직일 수 있는 생물처럼 표현하는 화류법도 나오긴 했어요. 다음으로 미래지향적이라는 표현이죠.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귀뚜라미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기를 계속 희망하고 있죠.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래지향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자, 제재는 귀뚜라미입니다. 제재라고 하는 것은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핵심적인 소재를 말하죠. 다음으로 주제입니다. 주제는 자신의 노래가 감동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작품에 주로 사용된 표현법 뭐라고요? 그래요. 바로 의인법입니다. 그래서 의인화를 사용해서 주제를 표현하고 있고요.
다른 대상과 뭐라고 있어요? 대조하고 있죠. 그래서 대조하여 화자의 처지와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울음과 노래를 대조해서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매미는 높은 가지에 살죠. 그리고 귀뚜라미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대조해서 귀뚜라미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처지를 부각해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2연의 마지막 행과 3년의 마지막 행에 보면 의문형 어미가 사용되고 있어요. 뭐뭐 할 수 있을까에서 리을까 형태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걸 사용해서 또 유사한 통사 구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뭐의 뭐뭐하는 뭐뭐일 수 있을까? 2연의 마지막 행과 3년의 마지막 행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사한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이고요. 통사 구조는 문장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통사 구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선생님이 반복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나요? 그래요. 바로 운율이 형성되죠. 그리고 시적 의미가 강조됩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이미 우리가 수업 때 다 살펴본 건데 다시 한 번만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높은 가지 나오죠? 높은 가지는 누가 사는 공간이다? 그리고 바로 매미가 사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내가 나오죠? 내는 누구라고요? 그래요. 화자인 귀뚜라미입니다. 근데 귀뚜라미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어요. 말은 누구만 하나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된 거다? 자,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해 놓은 것이죠. 무슨 법? 그래요. 바로 의인법입니다. 자, 여기 울음과 노래가 나오죠. 귀뚜라미 소리는 왜 울음인 거예요? 그래요. 매미 소리 묻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울음은 매미 소리에 묻힌 약한 소리를 말합니다. 자, 귀뚜라미는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데 하나는 울음이고 하나는 지금 노래예요. 그럼 귀뚜라미가 추구하는 건 뭘까요? 울음일까요? 노래일까요? 노래죠? 이런 점을 봤을 때 노래는 귀뚜라미가 뭐 하는 대상이다? 그렇죠. 소망하는 대상입니다. 소망하는 대상.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대조함으로써 귀뚜라미가 소망하는 대상인 노래를 더욱더 강조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매미 소리에 묻힌 귀뚜라미의 울음이 일련의 소주제가 되겠고요. 다음 이제 2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리벗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 풀리벗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귀뚜라미는 주로 어디 산다? 그렇죠. 풀숲에 살죠. 그런데 풀잎도 없대요.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요. 이걸 보면서 화자가 처한 열악한 환경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자,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은 누가 사는 공간이에요? 귀뚜라미가 사는 공간이죠.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풀립도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귀뚜라미가 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공간이고요. 자, 귀뚜라미가 사는 삶의 공간과 또 매미가 사는 삶의 공간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높은 가지였죠. 이 두 개를 어떻게 했다? 그렇죠. 대조했습니다. 대조함으로써 어떤 게 부각된다? 그렇죠. 귀뚜라미가 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공간이 부각되겠죠. 자, 하지만 귀뚜라미는 이렇게 어렵게 산다고 해서 체념하거나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나 여기 살아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려고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알리려는 간절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소리를 내요? 바로 귀뚜루뚜루라고 하는 타전 소리를 내죠. 자, 귀뚜라미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을까가 나옵니다. 자, 의문형 문장을 반복하고 있고요. 서리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서리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의문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의문형을 사용해서 그 의미를 변화를 주면서 그런 의문형을 사용하면 뭔가 변화가 되죠? 그걸 통해 가지고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변화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서리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소리가 누군가에게 감동적인 노래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간절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2연의 마지막 행과 3년의 마지막 행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연을 보면 고통 속에서도 꿈과 소망을 잃지 않는 귀뚜라미를 제시하고 있고요. 자, 3년 보겠습니다. 자, 3년에 보면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이라고 하고 있어요. 계절적으로 언제입니까? 그렇죠. 바로 여름입니다. 자, 그 소리 거치고 맑은 가을이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우리 수업 때 이미 살펴봤어요.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계절이죠? 그렇죠. 바로 귀뚜라미가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귀뚜라미는 왜 가을을 기다려요? 그렇죠. 더 이상 이제 매미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자신의 소리가 온전히 누군가에게 전달됨으로써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것은 누굽니까? 그래, 바로 가을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뭐 귀뚜라미다, 뭐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는 읽는 시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가을이라고 하는 무생물이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내려올 수 있는 것은 사람 외에도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은 이런 측면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생물을 움직일 수 있는 생물처럼 표현하는 엄밀하게 말하면 화류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의인법과 화류법을 거의 같이 그냥 처리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가을을 사람처럼 표현했다. 뭐 이 정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발길에 눌려오는 내 울음도라고 되어 있죠. 발길에 눌린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내는 귀뚜라미의 울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노래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있을까는 앞에서도 계속 반복됐고요. 3년을 보게 되면 가을에는 자신의 울음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작품 이제 마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의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말해보자라고 되어 있죠. 이 시의 나는 누굽니까? 그래요. 바로 귀뚜라미죠. 귀뚜라미. 계절은 언제예요? 여름이고요. 장소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이죠. 자,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는 뭐가 없어요, 지금? 풀도 없고요. 그리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죠?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자, 이 예시에서 울음과 노래와 관련 있는 내용 한번 찾아서 써보자라고 돼 있어요.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힌 울음이 있었고요. 그리고요.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발길에 눌려오는 울음이 있었네요. 자, 그리고 노래입니다.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는 노래. 그리고 이건 2년의 마지막 행이 나왔고요. 3년의 마지막 행이 나온 건 누구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가 되겠죠. 자, 그러면 화자가 내 울음 아직 노래 아니다라고 1년에서 왜 말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해볼까요? 지금은 계절이 언제였어요? 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가을이 되지 않았네요. 가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리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뭐가 되지 못한 거예요? 노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봅시다. 여름에는 매미떼가 우는 소리 때문에
나의 울음이 어때요? 노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내용을 제시하면 되겠네요. 자,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라는 구조를 중심으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뭘까요? 지금 3년의 마지막 행과 관련되는 건데, 사실 2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2연의 마지막 행도. 그렇죠. 화자는 지금 누군가에게 뭘 주고 싶어요? 감동을 주고 싶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자, 가을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시의 귀뚜라미를 보고 떠오르는 사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귀뚜라미는 지금 여름이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죠.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 있고 풀도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뚜라미는 가을이 돼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그것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또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여기 예시에는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귀뚜라미는 매미 소리에 묻혔죠. 매미 소리는 큰 목소리라 볼 수 있습니다. 큰 권력으로도 볼 수 있겠죠. 자, 귀뚜라미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뚜라미는 어떤 큰 목소리, 어떤 억압적인 세력에 의해서 덮이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어떤 사실이나 진실을 말하고 싶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귀뚜라미를 보고 떠오르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은 지금 바로 내용을 확인해 볼 텐데 여러분들은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나서 어, 내용을 확인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이건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시의 특성을 이해하고 시적 화자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는 상황에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화자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자, 힘든 처지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소망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고, 또는 목소리가 큰 사람들의 말이 다른 이의 말을 덮는 세상에서 진실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 또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한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 이거 외에도 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떠올리는 사람을 화자로 설정해서 귀뚜라미의 모방시. 자, 모방시는 결국 우리가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구성은 내용 재구성과 형식 재구성이 있는데 이 시에서는 귀뚜라미 시의 형식을 기본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화자만 바꿔서 시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목은 낮은 소리고요. 네온 사인 화려한 거리에 흥청거리는 소리에 묻혀 라고 나오죠. 우리 1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온 사인 화려한 거리라고 하는 것은 높은 가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높은 가지에서 지금 흥청거리는 소리에 묻혀는 매미 소리에 묻혀로 볼 수 있겠죠. 내 작은 속삭임, 나의 울음이 되겠네요. 누구의 귀에도 들리지 않는다는 노래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세상을 향해 뚫려 있는 창 하나 없이 귀뚜라미 시에서 보게 되면 풀리 벗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과 연결되고요. 사방에 막힌 어두운 고시원,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숨죽이며 이것은 숨 막힐 듯. 나 살아있다. 이건 동일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사각사각 조용한 연필 소리가. 자, 연필 소리. 연필 소리라고 하는 걸 딱 들어봤을 때 시적 화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네, 그렇죠. 뭔가 글을 쓰는 사람 같죠. 자, 세상의 소음을 덮으며 누군가의 귀에 가슴에 울려 퍼지는 소리 될 수 있을까? 누군가의 가슴을 울리는 소리일 수 있을까? 이런 내용과 관련되겠죠.
자, 지금은 화려한 소리에 귀가 얼얼한 밤.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이라고 언급했었고요. 우리 원작시에서는 그 소리 거치고 조용한 새벽이 오면, 즉 가을이 되면 속삭이는 나의 글귀가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여기서 글귀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글을 쓰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것은 진실을 덮는 그런 어떤 목소리 큰 세력에 의해서 진실이 덮여지는 세상에서 결국 진실을 계속적으로 밝히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귀뚜라미라고 하는 대상을 제시했을 때와 그리고 지금처럼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화자가 바뀌니까 어떤 측면이 발생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귀뚜라미를 화자로 제시하니까 자, 차가운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가을을 기다리는 귀뚜라미의 절실함 이런 것들이 부각된다면 여기서 이제 사람으로 화자를 바꾸니까 화자의 처지가 좀 더 사실적이고 직접적으로 드러나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시의 분위기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분위기 이외에 또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주제 형성하는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귀뚜라미를 이 시의 화자로 내세워 얻을 수 있는 효과. 뭔가 화자를 사람이 아닌 대상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을을 기다린다고 하면 그게 도대체 왜 그럴까? 의문이 생기죠. 바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귀뚜라미가 가을을 기다린다고 하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금방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귀뚜라미가 가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절실한 측면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금방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고 마음에 와닿죠. 사람이 하면 와닿지 않을 거고요. 자, 가을이나 울음 등의 시어뿐 아니라 시적 상황 전체에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뜻 이런 것들도 좀 더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화자입니다. 화자는 시에서 시인을 대신하여 말하는 이고요. 시인은 자신의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일을 화자로 내세워 말하고자 하는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게 되면 시인과 화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뭐 김소월의 시 엄마야 누나야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그런 측면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지금 귀뚜라미라고 하는 작품도 당연히 시인과 시적 화자가 다르죠. 또 화자에 따라서 결국 시의 분위기와 내용이 다르게 나타난다. 내용은 결국 시의 주제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자, 시인이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곧 시의 주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자에 따라서 시의 분위기와 내용이 달라져요. 그만큼 시의 분위기와 내용을 형성하는데 또는 주제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화자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1 내용을 모두 마치겠고요. 이어서 파트 2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